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뭐 거침없이 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긴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죠. 두 기업에 대해서. 네. 일단 최근에 매도세 11월 들어서 이 매도세가 재차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를 좀 기점으로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한 1조 7천억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조 6천억 정도인데 뭐 전일종가 대비해서 한 7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외인의 매도세가 좀 더 집중이 좀 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연간으로 보거나 해서는 뭐 수익률이 당연히 뭐 저거 할 텐데요. 지금 단기 조정폭이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일단 11월 현재 기준, 뭐 전일종가 기준으로 보면 일단 SK하이닉스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 정도인데 공교롭게도 한 11월 한 초순경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이후에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인 어떤 외인 투매가 이어지면서 시세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는데, 외인의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좀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관 중심의 이 주가 방어가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하방을 그나마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한 13% 정도 되니까 살짝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한 10% 정도를 우리가 조정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또 이평선도 21선을 좀 이제 꿀럭꿀럭하나 밑도니까, 조정이 깊어지나라는 이제 고민이 살짝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그러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포머라고 해서 그동안 반도체 빅토에 대한 주가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좀 살기가 좀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데 최근 기조에서는 오히려 하락의 연속성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적인 접근이 고점에 대한 부담도 같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기조를 보면 특별한 어떤 대외 불확실성들보다는 AI 버블 이슈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단발성으로 좀 끝났던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뭐 차익 실현의 가장 큰 빌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다 해서 뭐 일단 미국의 셧다운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좀 연기됐기 때문에 수치상 12월에 어떤 이 금리나 기조가 더욱더 좀 매파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시장 전망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증가될 때 증시라든가 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았는데, 최근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급 이탈과 함께 안전자산인 뭐 금까지 같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는 좋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위축되는 그런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셨기 때문에 현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AI 버블 이슈가 일단 뭐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AI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쟁들은 계속해서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 고기를 넘어가더라도 그죠? 당장은 이제 곧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런 버블론을 잠재울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을 또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 특히나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뭐 내년도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커지는가, 그게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전보다는 이번 발표가 좀 더 중요한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요? 뭐 자칫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 전환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반대로 약간의 어닝미스라든가 뭐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 그리고 뭐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조정이 좀 빌미가 됐던 게 뭐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도 다 상향 제시가 됐는데 매출 총액이 한 2% 정도 좀 부족했다고 해서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때 좀 조정을 좀 받은 이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번에
AI 버블론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꼬투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발표가 이번에 중요한 전환점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은 지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 좀 제시했던 매출액이 한 540억 달러 좀 제시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치를 한 70%에서 한 3% 정도 좀 상향돼서 73% 정도를 좀 제시를 좀 했는데 월가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546억 달러 이상, 뭐 많게는 한 555억 달러까지 상단이 좀 제시가 좀 되고 있고 EPS가 1.25달러를 좀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한 50% 정도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2분기와 같이 뭐 중국의 H20 출하 매출 부분들을 이번 3분기에도 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부합 수준을 좀 넘어서 상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올 텐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하면 서프라이즈 좋게 나와요, 전부다 그죠? 근데 보수적으로 좀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고 하네요. 보통 미국 기업들 분기 이익 발표하면 뭐 70% 80% 이상이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거든요. 네네. 엔비디아야 뭐 말해 뭐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하신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또 젠슨항이 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이번에 실적 내용들은 3분기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유력한데 중요한 부분은 4분기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좀 상향시킬 것인가. 지금 매출 가이던스가 2분기에 제시됐던 게 540억 달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4분기에 한 580억 달러 정도 그 이상 정도로 좀 제시를 좀 해준다면 오히려 이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매출 총액에 대한 전망치가 73%에서 한 75에서 한 70%대 한 중후반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면 견조한 이익 기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될 수 있겠고 메시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블랙엘 칩에 대한 출하량 변동 여부 그다음에 루빈의 출시 전략 같은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 젠슨항 CEO가 좀 예고했던 내용들을 보면 5천억 달러의 수주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로 좀 구체화돼서 좀 설명이 좀 부연된다면 오히려 AI의 버블 이슈를 단기에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작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라든가 이후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때처럼 뭐 실적도 좋고 차기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를 좀 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익률에 대한 어떤 전망치라든가 수요에 관련된 약간 부정적인 노이즈가 언급이 좀 된다면 일단 뭐 일회성 조정에서에 대한 하락 연속성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수요 기조를 보면 우리가 3분기 실적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들을 좀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메타가 사실 예상보다 좀 더 상향시켰던 이 캐펙스 투자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뭐 4분기까지 연속성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뭐 최근에 AI 버블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일단 뭐 투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이슈가 재차 조금 노이즈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이슈가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보수적인 투자 전환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AI 버블론의 일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향성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수요 기조는 저는 확장 기조로 가는 것이 아직까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마무리를 하죠.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오른다. 역시 AI 버블론은 우려였다. 이랬을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실적이 대체로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실망배 등으로 생각보다 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AI 버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면 2023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중국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제한될 수 있고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부터 중국향 매출이 좀 급감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AI 고점론에 관련된 신호라고 이제 제시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 기조로 봤을 때 AI가 오히려 수요적인 부분에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중국 매출 비중이 일단 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어떤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제 올해 기조를 보면 상반기까지에 대한 영향들을 봤을 때 일단 이 신규 칩이죠. 블랙엘 칩에 대한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이 실질의 어떤 기여 효과로 좀 이어졌었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재차 좀 경신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AI의 거품론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소 확장무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전과 같은 사례를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반도체 사이클 기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증익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최근 어떤 이 버블 이슈에 의한 조정은 오히려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AI 버블은 계속해서 우려와 기대를 오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반도체가 제일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반도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특징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도 그렇지만 사실 HBM 얘기보다 D램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네. HBM 때문에 HBM이 처음에 나왔을 때 HBM이 뭐냐, 뭐 구멍을 뚫고 뭐 쌓고 뭐 하이밴드도 있으면 엄청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D램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고 해놓고 네. 갑자기 1년이 지난 시점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작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그다음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티지, D램의 쇼티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일단 8월 기점으로 보면 재고가 증가됐고 그래서 반도체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리포트로 다시 좀 선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 일단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착오가 좀 있다 또는 투자 판단에 굉장히 조금 불신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분기에서 4분기를 좀 넘어왔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조를 보면 SK하이닉스는 HBM의 과점체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일단 이익 확장 기조를 좀 가져왔던 반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일단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일시적인 어떤 이 공급 과잉 효과가 좀 실적으로 좀 잡히면서 1분기 깜짝 실적을 좀 냈는데 2분기 사실 뭐 이 재고 부분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 때문에 사실 어닝 쇼크 생각보다 더 심화된 이익 훼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조 내용들을 봤을 때는 D램 그리고 낸드 및 D램 가격의 회복 여건들이 가장 큰 좀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 일단 4분기 점에서 보면 서브형 D램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DDR5 32기가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뭐 16GB가 한 50%, 그다음에 64GB가 30% 정도 가격 상승이 좀 확인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트렌드 포스가 좀 지난달에 좀 전망했던 4분기 일단 D램의 평균 가격에 대한 인상치가 20에서 30%보다 현재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상승한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4분기의 영업이익 확장에 상당한 좀 기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이 좋아지는 게 시장의 특징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D램이나 낸드나 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물론 뭐 어떤 컴퓨터나 디바이스도 그렇겠지만 결국은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지으면서 이제 수요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 일단 뭐 고사양 D램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수요 확장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2026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양산 체제 전환 때문에 일단 고사양 D램 그래서 뭐 DDR5 이상 뭐 DDR6라든가 7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단 대형 고객사 중심에서 거의 뭐 월간 단위, 그다음에 많게는 3개월 단위에 대한 이 구매 단가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 내용들 보면
6개월 단위의 가격 협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최1차적인 어떤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좀 더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중소형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동조 효과들이 사실 장기적인 어떤 물량 확보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고정가를 좀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근에 상승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뭐 공급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급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정 계약에 대한 구간을 뭐 지정해서 통보하는 전략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재점 삼성전자의 좀 입장이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동조돼서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단가적인 측면들을 공급자 우위에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HBM은 뭐 여전히 내년에도 HBM4로 이제 넘어가면서 수요는 좋은 거고요. 이 메모리 쪽에서 D램도 좋다. 네. 낸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낸드도 좋아지는 건가요? 네, 낸드가 가장 증설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좀 일어났던 그래서 메모리 3사들이 그동안 좀 낸드에서 많이 사실상 이익 개선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증설 투자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특히나 일부 좀 낸드 공정을 D램 공정으로 좀 전환 좀 시켰죠. 그래서 이제 캐파 충당 좀 했는데 현재 기점으로 보면 12월 기점의 수급률이 100%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수요는 100인데 공급이 90에서 뭐 보수적으로 한 85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도 사실상 이제 1분기부터 일부 좀 쇼티지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에 대한 낸드 생산 캐파 한 40%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는 D램 메모리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증설을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상당히 증설 투자에 관련된 뷰는 다들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메모리 3사가 그동안 D램보다 낸드 쪽에서에 대한 수익 지표가 좀 하회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정 투자에 관련된 발표를 좀 했지만 이 부분은 낸드보다는 사실상 뭐 D램에 관련된 증설 투자하고 사실 뭐 SK하이닉스가 에미로엑스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용인 쪽에 추가 공장을 좀 짓겠다는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P3에서 P4 공장까지 그래서 P4는 파운드리에 관련된 어떤 물량 공급을 위해서 현재 3분기까지 클린룸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가는 구간인데 P5는 이제 좀 재개를 좀 하겠다는 부분들 보면 한 1년 7개월 정도에 대한 공정 요건들을 좀 갖추거든요. 그렇다면 수요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2027년도 한 하반기부터 양산이 좀 가셔야 된다는 관점. 그렇다면 이제 낸드는 그 수요적인 측면들까지는 공급 부족 상태에서 가격 상승을 좀 더 유리하게 좀 이끌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를 좀 유지했던 과거의 이력들과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낸드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인 기조 안에서 이익 확장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사이클 산업이 그래서 어려워요. 네, 설비 투자를 안 하면 호황이 왔을 때 이익을 향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네, 설비 투자를 했다가 그죠? 경기가 또 꺾여버리고 수요가 줄었을 때의 고민도 있고 참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지금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이제 해 나가는 입장이고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탑픽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탑픽은 항상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네. 4분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가 이번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더 좀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1개월간의 신규 커버리지를 좀 보면 사실 뭐 업데이트된 내용들에서 OP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정치를 봤을 때 증권사가 전망했던 2026년도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75조 9천억 정도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순수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94조로 좀 상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산이 아니라 반도체 사업 부분만 좀 놓고 봤을 때 94조를 좀 제시했다는 점. 합산 116조를 좀 전망했는데 체감이 좀 되고 있지 않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2021년도 51조 6천억 정도 된 수치였기 때문에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익률이 좀 나온다는 것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분기적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25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 기조가 아직은 체감이 좀 되고 있지 않지만 네. 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 애들이 그렇게 왔다가 오락가락하니까 그죠? 네네. 네. 그리고 2027년도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94조에서 109조. 그래서 이제 2026년도와 2027년도까지 슈퍼사이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맹목적인 그 수치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어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75조 9천억에서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통 한 90조 이상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100조 정도까지를 좀 전망했다는 점들은 최대 영업이익치 한 2배 정도에 대한 추정치를 좀 상향했다는 관점에서 네. 내년도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조 확장 부분들은 오히려 가치를 좀 주가의 어떤 가치를 좀 재평가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0만 원을 좀 이탈했던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들 요건들보다는 내년에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그래서 전 1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정말로 20조 원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가시성 있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당한 가치 반영을 좀 이뤄야 되는 어떤 구간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조정이니까요. 지수도 네. 조정, 반도체도 조정. 2차 전지도 뭐 오히려 나올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좀 조정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하니까 11월 말에 고점 대비 지금 방송하는 날까지 16% 정도 조정이니까 여기도 그죠? 뭐 단순한 조정보다는 낙폭이 좀 LG 엔솔만 놓고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낙폭이 조금 커져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주가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10월 내 비교적 좀 견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주였어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리튬 가격에 관련된 상승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 소재사들이 일단 뭐 낮아진 실적 기조의 효과들 대비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상향됐고 일단 뭐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주가의 어떤 상승 연속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11월 현재까지 보면 일단 연속성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11월 전체 누적 수익률 전체적인 어떤 누적 수익률을 보면 한 7.9% 정도 그리고 SK는 삼성 SDI가 8.9% SK 이노베이션이 한 10%대 정도에 대한 하락을 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소재사들에 대한 낙폭이 좀 큰데 상대적으로 포스큐피처엠이 한 16%대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11.8% 반면에 LNF의 경우에는 11월 누적 수익률이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2%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차 전지 소재사 안에서도 선별적인 어떤 수급 PB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NF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또 특별히 하이닉스 매도가 많았는데 네. 2차 전지 대형사 셀사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은 어때요? 예. 대체적으로 역시나 뭐 외인이 코스피 기준에서는 현재 한 11조 6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확인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인 영향들을 보면 일단 대형주에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다죠. 역시나 뭐 셀사를 좀 비롯해서 일단 외인의 어떤 매도세들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상승 기조 효과가 일단 그거에 대한 반사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이 몰렸던 11월 초의 어떤 흐름들과는 좀 대비되게 현재는 전체적인 어떤 이 지수 조정이 외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주도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특정적인 어떤 이벤트 영향들보다는 사실은 외인 수급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하방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2차 전지주들이 뭐 완전한 의미 있는 캐즘을 벗어났다고는 하기는 어려우나 실적 괜찮았잖아요. 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비율을 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뭐 대체적으로 뭐 전기차량 배터리에 대한 가동률이 뭐 계속해서 뭐 재차 좀 높아진 부분들 없어요. 뭐 40%를 다 하회하고 있기 네. 때문에 낮아진 기저효과들인데 다만 우리가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던 가장 큰 원인은 ESS 부분에 대한 선방 효과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AMPC 세액 공제액 좀 제외하고 나서도 상당한 좀 이익 기여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4분기까지 좀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에 관련된 LFP
배터리 공급 관련된 이슈 때문에 ESS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좀 부각됐던 LNF가 11월 현재도 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전기차 캐짐의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ESS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성 방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기차 인센티브가 이제 9월 말자로 좀 종료가 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 둔화에 대한 확장 기조 유지 때문에 사실상 최근 어떤 조정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수익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보수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졌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포인트가 4분기에 가장 중요한 일단 전기차 캐짐의 어떤 완화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10월 인도량이었는데 네. 테슬라의 이제 인도량이 이제 발표가 좀 됐습니다. 일단 미국 지역에서 전월 한 6만 대 대비해서 한 25% 정도 감소된 4만 5천 대 정도가 팔렸다. 이 부분은 이제 수요가 명확하게 아주 둔화됐다라고 좀 11월, 12월 데이터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순수하게 10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감소세가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일단 인센티브 폐지에 따른 영향이 시작됐다라는 시그널로 좀 해석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인센티브에 대한 종료 여파가 이번 4분기에 얼마만큼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테슬라가 사실 8월 말 이후부터 9월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이 오히려 10월에도 좀 연속성 있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중국 시장에서도 좀 소폭 좀 둔화됐고 유럽 시장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증가분보다는 보수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시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전략은 어때요? 물론 종목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2차 전지 섹터를 봤을 경우는 상승이 좀 순환매가 끝나고 하락 기조입니까? 아니면 조정시 매수 관점입니까? 네. 제가 재차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 10월 달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규조가 명확해야 될 것. 그리고 네. 두 번째는 9월 30일자로 종료되고 있는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효과가 정말로 수요 둔화의 어떤 시그널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지표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전체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10월달 한 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국 시장 안에서만 한 25% 정도가 좀 판매량이 감소됐다는 것들만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럽이라든가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률들은 연말에 대한 어떤 이 판매 호조 효과들,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르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11월 인도량도 역시나 10월 대비해서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지표의 어떤 추정 체크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기차 캐짐에 관련된 완화 가능성들을 높게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상당히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ESS에 관련된 수요 부분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대형 ESS를 논의를 하더라도 네. 북미 시장 안에서는 가정용이라든가 일반 기업용 ESS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도 우리 ESS 부분에 대한 4분기 가시성 있는 성과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일단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출하량들이 좀 낮아진 부분들 상당히 ESS 부분에 대한 수익성 방어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보면 ESS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구체에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포인트를 좀 갖고 저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셀사나 한 양극재 정도까지의 범위를 지금 보는 게 맞나요? 장비주들도 사실 조금 움직이긴 했거든요 이번에. 네네. 근데 이제 소재주들도 밑단까지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인 건 아니어서요. 네. 이제 대형주 중심의 제한적인 선별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맞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소재사들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좀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예.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고정 비율들이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전해액 가격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분이 좀 크게 확인이 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뭐 후성이라는 종목들이 좀 강했지만 엔캠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첨보라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뭐 상승폭이 좀 크게 반영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ESS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셀사 위주의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가 오르려면 트리거나 그죠?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적이 예를 들면 뭐 반전을 한다든지 그죠? 뭐 리튬 가격이 다시 뭐 강기세를 이런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ESS가 물론 이슈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튬 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산업동향 리포트에서 좀 업데이트된 네.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최됐던 중국의 리튬 산업 포럼이 좀 개최가 좀 됐었는데 여기서 네. 세계 3위의 생산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감펑 리튬이라는 회사. 이 회사 회장이요. 컨센서스를 내내 좀 상회하는 네.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하는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리튬염에 대한 이 수요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5년도 대비해서 30에서 40%가 이제 내년에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탄산 리튬의 가격이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정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키로당 한 150위안에서 한 200위안 정도에 대한 제시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난달 기준에서 보면 리튬 가격이 한 70위안에서 85위안 중후반까지 한 87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82위안 초반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내년도 한 150위안에서 200위안 정도라고 보면 심리적인 리튬 가격의 저항선인 95위안을 충분히 좀 상회하면서 정말 200위안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확정이 좀 돼준다면 네. 일단 수익 지표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극 소재사들의 상당한 이익 개선이 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가격의 또 동조 구간들을 보면 10월달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의 리튬 강산에 관련된 규제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그게 제일 포인트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 좀 하면 리튬 네네.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이 구조는 2차 전지 구조는 아시는 것처럼 뭐 네. 원가가 상승해서 부담이 아니라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전가할 수 있어 리튬 네네. 가격 상승이 주가에 도움이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수요가 늘어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중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면서 공급 사이드를 제한했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 네. 측면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워서.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과는 네. 좀 다르게 최근에 CATL에 대한 리튬 강산 채굴이 좀 다시 재개가 좀 됐죠. 라이센스 허가가 좀 다시 발급이 좀 됐는데 네. 뭐 전체적인 어떤 매장량 채굴량들에 대한 변화가 CATL이 뭐 독보적으로 좀 많은 양을 좀 커버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한 88위안까지 좀 올랐던 가격이 다시금 뭐 72위안대 후반까지 좀 떨어졌던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상승폭들은 오히려 이 내년도에 대한 수요 전망치에 대한 어떤 예상치 상회 부분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 리튬 채굴에 대한 어떤 이 양을 좀 다시금 뭐 증산시키기보다는 약간 감산 체제로 좀 전환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급을 타이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발언들이 최근에 1월 선물 리튬 가격에 대해서 키로당 94.8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작년 6월 대비해서 뭐 최고치를 좀 경신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뭐 95위안까지를 상회했다. 물론 이제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리튬 가격에 대한 반영 효과가 100위안을 좀 돌파하는 그림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지고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가져간다면 상당히 일단 뭐 재고 자산에 관련된 어떤 평가 손실 부분들이 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동향이 중요하죠. 네, 리튬 가격이 공급을 좀 제한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주길 바라는 거고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전기차 캐즘의 구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ESS 모멘텀이잖아요. ESS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까? ESS 부분들은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 기조가 좀 맞물리게 된다면 네. 뭐 전기차에 관련된 수요 부분을 좀 떠나서 일단 ESS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이익 확장 구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일단 수요적인 측면들을 보면 막연한 수요의 어떤 확장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최근에는
일단 대형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 그래서 일시적이었던 부분들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뭐 삼성 SDI가 테슬라와 뭐 수주를 좀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일단 뭐 AI 관련된 오픈 AI 쪽에 뭐 공급을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시성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뭐 설이 아니라 현재 협의 가능성들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전체의 뭐 ESS 시장을 다 커버하기에는 생산적인 어떤 제한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그동안 LFP 향 뭐 ESS의 LFP 배터리를 좀 공급하고 있는 양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요건들이 3원계 배터리까지에 대한 도입 확장으로 좀 이어졌다는 점. 그래서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LFP를 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3원계 배터리까지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에 대한 수요가 이미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LFP로 하는 거 아니에요? ESS는 뭐 LG엔솔도 그렇고 네. 3원계로 하려는 기업들은 어딘가요? 네.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할 수 있는 뭐 기업은 비중국계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는 좀 유력한 그 유일한 회사이고 네. 지금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아직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뭐 현재 단기 수요라든가 수주 부분들은 3원계 배터리를 좀 더 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테슬라가 지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7조 원대 규모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네.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3조 원 규모의 삼성 SDI 배터리 뭐 공급할 수 있다. 일단 뭐 미확정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시를 좀 해보면 아직까지 수요 기조가 LFP 배터리만 좀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어떤 포용성들이 ESS의 어떤 수익성을 상당히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내에서는 뭐 LNF가 현재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 대한 배터리 공급들이 ESS에 대한 배터리 공급들이 증가된다면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포스코퓨처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도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차 전지 포인트가 ESS죠. 그러면 ESS 가운데서는 셀사하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양극재 업체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의 탑픽은 어떤 겁니까? 네, 탑픽은 항상 좀 강조 드리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금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전 도달을 했다. 네.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에서는 AMPC 세액공제 제외했을 때 일단 ESS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점, 이 부분이 상당한 수익성 방어를 좀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비중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은 남경 공장에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국내에서까지에 대한 증설 투자 효과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부터는 뭐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ESS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LFP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기반 확보들은 선도에서 좀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미국 내 전력망 그리고 주택용 ESS 수주 잔고가 3분기 기준에서 보면 120기가와트입니다. 이번에 테슬라에 좀 공급하고 있는 ESS 총량이 40기가와트시라는 규모를 좀 감안해 보면 굉장히 큰 수치에 대한 양들이 수주 확보 안에서에 대한 수익성을 충분히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연결성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익 기조 안에서 4분기 뭐 테슬라의 전기차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거나 내년도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장 기조를 좀 보이면서 오히려 EV 부분에 대한 가동률도 상향시켜준다면 오히려 이제 수익성 지표는 2025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 플러스 내년도 전기차 가동률에 관련된 증가 요인들, 이 부분이 중요한 실적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수가 조금 급하게 빠지지 않고 네.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좋은 그림이고, 그럴 경우 어쨌든 제일 기대하는 게 바이오잖아요. 또 네, ABL 효과로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네, 바이오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11월 초에 대한 흐름들 보면 일단 빅테크 우리네
반도체 빅2의 어떤 수급이 좀 쉬어갈 때 해당되는 네. 수급이 제약바이오에 일시적으로 좀 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일단 외인의 매도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동조해서 수급도 같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11월 중순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대형주 안에서 일단 선별적인 움직임 좀 확인됐는데 네.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개별 이슈가 부각됐던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일동제약이 한 이전 거래일 기준에서 한 30%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예. 한미약품이 한 1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안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가 대형 제약사를 좀 중심으로 좀 강했다. 다만 뭐 인벤티지랩이라든가 뭐 펩트론 같은 기업들, 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같이 좀 동조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차별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알테오젠도 한 13% 정도 조금 최근일 기준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체로 이 순환매에 대한 수급이 좀 돌 때 중소형 바이오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더 집중이 좀 되지 않았나. 다만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좀 부재했다는 점들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한미약품 이 정도만 오른 줄 알았는데 뭐 대웅제약, 일동제약 그죠? 네.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중소형사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중견사들도 보면 소리 없이 오르는 쪽이 좀 많아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끌어간다고 할 경우에 이게 그 안에서의 대형주 중심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로의 순환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봤을 때는 네. 뭐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개별적인 어떤 성과들이 좀 부각됐는데 네. 이게 좀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는 않았고 하루짜리 상승 정도로만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뭐 임상에 관련된 진입이라든가 뭐 관련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들 뭐 이런 건데 사실 기술 이전의 어떤 성과 부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포진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좀 더 집중됐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들로 집중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좀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들이 뭐 일시적인 순환매가 좀 돌았는데 이전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사실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는 뭐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 뭐 최근에 뭐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좀 했는데 일단 최근에 상승 기조를 좀 보면 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 그다음에 뭐 출시 기대감들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좋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근육 감소를 좀 동반하지 않는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불리는 한미약품이 최근에 좀 상승 초기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였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보유가 있는 일동제약, 그다음에 뭐 최근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방 파괴 주사를 뭐 중국에서 임상을 본격화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임상에 대한 진입, 임상에 관련된 중간 데이터,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중심의 어떤 이 수급 흐름들은 다소 선별적으로 좀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기조와는 좀 다르게 좀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폭도 좀 굉장히 컸습니다. 젠백스 같은 기업들은 뭐 알츠하이머성병 뭐 임상 이상에 대한 이 유효지표 값이 뭐 평가지표에 좀 미달됐다는 발표 좀 나오면서 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임상 실패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탈과 함께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젠백스가 좀 하락한 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됐던 개별 이슈 그리고 중소형주의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조정이 좀 빌미로 작용을 좀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얘기 하셨고 또 ABL 바이오가 이제 기술 수출하고 또 투자 받으면서 강력했던 거고요. 즉 또 제약 바이오 하면 금리 인하가 강력한 모멘텀인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전부 좀 낮아지는 거는 제약 바이오에게는 악재이죠. 네. 일단 뭐 8월
9월달, 10월달 이후에서 금리가 좀 내렸는데 네. 일단 수급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해당되는 수급이 반도체가 너무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9월 뭐 셋째 주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뭐 키토로다 SC에 관련된 승인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상 뭐 주가에 좀 반영됐던 측면들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 이외에 뭐 임상에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된다거나 특히나 뭐 유럽의 임상 종료학회 ESMO와 관련된 학회 이벤트도 전혀 수급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최근에 어떤 하락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의 조정과 좀 맞물리면서 외인 수급 이탈도 포함은 좀 되고 있지만 12월에 매파적인 어떤 금리나 정책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방향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금리나 매파적인 어떤 기조들이 재차 좀 노이즈가 되면 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의 완화 시그널을 보인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수급이 좀 좋아지는 것과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2월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주도주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 안정화되는 어떤 단계에 좀 접어든다면 일단 가장 크게 시장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부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학회 모멘텀이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럼 이제 연말에 주목해야 될 뭐 이벤트나 이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벤트적인 측면들을 보면 네. 일단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네. 일단 임상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빠르게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일단 연속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웅지약, 뭐 일동지약 같은 종목들이 전혀 뭐 비만 치료제 모멘텀에 관련된 주가 기대감들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간에 대한 수익률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선회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임상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진입 기대감들, 그다음에 중간값에 대한 어떤 발표, 그다음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집중해 보면 성과가 좀 없는 쪽보다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임상 모멘텀 그리고 학회에 관련된 어떤 초록이라든가 세부 내용만 좀 공개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기대감 좀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임상 성과라든가 뚜렷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저는 선별적인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분할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조만간 거래 재개되잖아요. 이게 또 그동안의 이슈들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시장 전체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인가 궁금한데 관련된 일정이나 이슈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개별 이슈라고 좀 보면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좀 재개되는 분할 후 재상장이 좀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이죠? 24일입니다. 24일. 네.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이제 나눠서 두 개 회사가 이제 분할 후 그리고 이제 신규 인적 분할 상장이 좀 되는 것인데 일단 최근에 분할 상장에 관한 기대감들이 그 이전에 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래 정지 기간에 TP가 좀 굉장히 좀 상향 제시가 되는데 최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증권사 TP가 한 15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상단액에서는 한 170만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됐고요. 이 부분은 3분기 안정적인 실적 관련된 입증 부분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도했던 4공장 램프업이 이제는 5공장 램프업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우리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향후의 가치 반영들이 상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평가 가치를 좀 상향시키는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시급하다. 재평가가 반영이 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 주가 상승 기대감들보다는 뭐 CDM사, 셀트리온으로 동조된 어떤 수급으로 같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바이오의 재상장. 사실은 바이오가 그때 쉴 동안에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죠? 네. 삼성바이오가 반영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뭐 삼성바이오 관련된 뭐 약간 좀 확인은 안 건데 뭐 노이즈도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회 일정은 이제 내년 연초예요?
네. 일단 우리가 단발성을 보면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상장. 그다음에 우리가 12월 달에는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들 뭐 일단은 좀 내려놓고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아니라 동결 계절로 좀 간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급에 좀 반영을 저는 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12월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연초에 가장 큰 행사인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0년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아젠다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된 내용 보니까 신약 개발에서의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주제가 좀 제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약 AI를 좀 활용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유전체 분석, 뭐 AI 진단 솔루션 등이 좀 부각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과는 좀 다르게 아젠다가 좀 확정됐기 때문에 주요 의제는 AI라는 어떤 키워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뭐 우리가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매년 뭐 컨퍼런스에 좀 참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백혈병이라든가 고용암 관련된 임상 시험을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빅파마들과 계속해서 뭐 재차 좀 협의가 좀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뭐 추가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내수팔입죠. 일단 암 저해제 위암 저해제라는 어떤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저해제로 이제 승인 좀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적응증 확대를 좀 거쳐가지고 췌장암에 대한 치료제로 좀 선회가 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력을 좀 구체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뭐 현재까지 좀 발표된 회사 기업들 안에서는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는 ADC죠. 이중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성과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일단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일단 여기서 뭐 재차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성과적인 측면들이 뭐 시장에서 주목할 때는 가장 큰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두 개 종목들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ABL,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3대장이잖아요. 알테오젠이 먼저 올랐고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가 올랐고 다음에 이제 리가켄 차례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 탑픽은 어떤 거예요? 수급 기준을 봤을 땐 저는 리가켄 바이오도 좀 좋지만 ABL 바이오를 조금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약물을 좀 전달하는 플랫폼이죠. 그랩바디비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BBB 셔틀이라고 좀 불리우는 플랫폼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를 보였는데 뭐 지난 4월에 영국 GSK와 4조 1천억 원 규모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그랩바디비 플랫폼이 3조 8천억이라는 어떤 추가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냈다는 것은 일단 글로벌 빅파마들이 해당된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저는 입증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프랑스 산오피 한 1조 2천억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이 있었는데 해당된 내용들은 BBB 셔틀보다는 자체 파이프라인이었고 이 부분이 현재 미국 임상 이상에서 일단 중간급 안에서는 뭐 상당한 유효지표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인 플랫폼인데 담도암 치료제죠. ABL001이 최근 발표됐던 중간 데이터값 안에서는 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효 지표가 확인된 점. 근데 내년도에 어떤 추가 데이터가 1분기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예상보다 또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된다면 임상의 그 차기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여기서는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적인 어떤 플랫폼도 좀 좋지만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BBB 셔틀 플랫폼이죠. 그랩바디비의 확장성인데 저는 사실 뭐 영국 GSK의 경우에는 퇴행성 내재라는 좀 타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된 기술 이전은 저는 이해를 좀 했는데 일라이리가 3조 8천억 중고 BBB 셔틀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이게 뇌혈관 장벽을 좀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침투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그렇다면은 일단 메커니즘적으로는 일단 비만 치료제에 연동해서 쓸 수 있고 그 적응증에 대한 확장성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GSK보다는 일라일리에 대한 이 기술 이전이 향후에 어떤 타깃으로 좀 가져갈 것인가 이 여야에 따라서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에빌바이오가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총 가치를 한 10조 원 정도 좀 제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10조 터치를 좀 했고 최근 한 9조 원대 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 관점에서 특히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로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한 번쯤 더 확인된다면 시총 한 15조 이상에 대한 가치는 단발성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에빌바이오가 단기에 많이 올라서 그죠? 네. 모멘텀들을 가지고 이제 올랐다는 게 부담인데 그 부분도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밸류를 줄 수 있는 시총 규모를 지금의 그러면 1.5배 정도는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에빌바이오를 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땐 참 손이 안 나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알테오젠도 그렇고 에빌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팔면 신약을 참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네. 그거 하나 팔면 땡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적용증이나 이제 확장 가능하다는 게 되게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일단 BBB 셔틀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의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일단 치료제가 상용화가 좀 됐지 못했던 부분들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면 사실상 이게 치료법 안에서 접근이 굉장히 좀 힘든 난제였는데 네. 여기를 통과해서 약물을 좀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 뭐 임상이라든가 구체화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겟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도를 좀 할 수 있겠고 일라일리가 오히려 BBB 셔틀을 갖고 어떤 약물을 좀 만들 것인가라는 관심도가 새로운 어떤 이 적극적 확장 관점에 대한 플랫폼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회성으로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뭐 GSK라든가 일라일리가 어떤 타겟에 대한 임상 시험에 도출을 좀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